정치쇼. 안녕하세요. 미래를 말하는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가을이 무르익었죠. 단풍도 절정. 10월 첫째 추석 연휴를 첫째 주로 훅 보내고 나니까 벌써 세 번째 주말.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자, 이번 주말은 꼭 날씨도 쌀쌀해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가을 정치를 만끽하는 주말이 되시길. 주말에는 반드시 정봉주의 정치쇼와 함께 영화 한 편 보시라. 103.5MHz 러브 FM SBS. 저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돈 대주는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보다 영화,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죠. 정치쇼 마침 유명한 영화평론가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동지는 영화평론가 아싸. 아싸가 아니 그 아싸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티켓 싸. 그 외워야 되겠다. 예, 티켓 싸. 뭐 했어? 티켓 샀어. 그 공짜로 보지 말고 티켓 사서 봐라. 그럼요. 네. 야, 너 오늘 한번 싸. 네. 아싸. 티켓 싸. 내가 티켓 사줄 테니까 영화 봐. 그 이상해요. 예. 그 돈이 많은 사람들도 극장표를 꼭 주면 좋아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김영란법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었잖아요. 네네네.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데가 공연계. 네. 그럼 그동안에 무슨 얘기냐? 공연 티켓은 다 선물 받았고 그렇죠. 받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 공연하는 사람들 다 가난한 배우들이거든요. 네. 그 티켓 사서 좀 봐줘야죠. 그렇죠. 네. 근데도 이상하게 티켓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예. 아니 원래 우리 조선 속담이 멋지잖아요. 공짜로 주면 양잿물도 먹는다. 이런 속담 있는 나라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남한선선 했는데 네. 재밌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용골대인가 네. 용골대인가 뭔가 저쪽 여진족 대장 장수가 네. 그 역관이 있어요. 역관이 저들이 역관, 지금 통역관한테 물어봐요. 저들이 저 안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제 만주어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번역을 하면서 우리 조선 백성들을 표현해요. 조선 민족은 글을 읽는 민족이기 그렇죠. 때문에 명분을 중시합니다. 네. 우리 민족의 맞아요. 가장 큰 그 힘이 교육의 힘이다. 이번 주에 가져온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아까운 영화 퍼펙트 데이 가져왔습니다. 퍼펙트 데이. 자, 이것도 얼마 전에 상영했던 거죠? 네. 뭐 아주 망했죠. 많은 분들이 안 봤는데 제가 볼 때 하반기에 개봉된 그 외화 중에 탑 5에 들어가는 영화입니다. 블레이드 러너 2049는 1980년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들었던 블레이드 러너의 리메이크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고요. 일종의 속편격입니다. 속편, 네. 시퀄. 네, 시퀄이고요. 예. 이제 이거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드니 빌레브가 이번엔 연출을 맡았습니다. 드니 빌레브는 캐나다 출신의 감독이고 뭐 짱마르크 발레 등등과 함께 캐나다의 3대 감독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워낙 그 많은 한국에서도 많은 대중들을 이끌고 있고요. 컨택트 같은 작품 그리고 그을린 사랑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뭐 가장 좋아하시는 작품은 시카리오가 아닐까 싶어요. 시카리오도 만든 감독이죠. 요즘 아주 시카리오? 네. 와, 그 입소문을 그냥 그 롱런했던 영화. 네, 시카리오. 네. 멕시코 갱. 네, 콜롬비아 메데인 카르텔. 마약상 걸린. 콜롬비아 마약상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시카리오 무척 재밌게 봤는데 전 그거 4번인가 봤어요, 영화관에서. 네. 그 마약 단속국과 FBI 갈등도 나오고요. 시카리오가 일종의 닌자예요. 저쪽 말로 하면. 그래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 킬러, 히트맨. 네. 아주 잔혹한 잔혹한 킬러를 가리키는 말이 시카리오입니다. 암살자. 콜롬비아 특별수사관이었다가 가족이 검찰이었다가 갱스터들의 복수에 의해서 부인과 자식을 잃고 그들에게 다시 복수로 나서는 검찰의 이야기. 콜롬비아의 이제 그 메데인 카르텔은 아예 콜롬비아 지역을 그 자기의 그 거점으로 삼고 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80년대 이후에 왕국을 건설해서 콜롬비아 대통령하고 아예 협상을 해요. 왜냐하면 내전 상황이니까. 이게 내전이 무슨 정부군과 비정규군 게릴라 무슨 반군과 무슨 이념 이런 게 아니고 마피아
두목과 마약 두목과 대통령이 그 내전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들이 협상을 해서 협상 중지를 그러니까 뭐죠 내전 중지를 선언할 정도로 그 정도로 거대한 마약 카르텔이 메데인 카르텔이었고 그 얘기를 다룬 게 시카리오였는데 그걸 굉장히 하드보일드한 그런 느낌으로 다뤄서 엄청난 인기를 모은 감독이죠. 드니 빌레브. 네. 시카리오를 만든 네. 이 감독이 만든 블레이드 러너 2049입니다. 이 2049는 말씀드린 것처럼 속편격이니까요. 예. 이제 블레이드 러너 뜻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예. 요즘 신세대 분들이거나 나이 드신 분들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블레이드 러너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 도시에 예. 미래 세계에 리프리컨트 그러니까 인조인간들이 만들어지고요. 예. 인간과 사이보그죠. 사이보그죠. 아주 인간과 비슷한 형태. 근데 완벽하면 안 돼요. 어허. 그러면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소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인간이 소모할 수 있을 만큼만 인간에 가까운 형태의 사이보그 인조인간이 리플리컨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신형을 개발하니까 구형들을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예. 구형들도 사실 인간에 가깝기 때문에 지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탈출하고. 우리 폐기 못하게. 예, 노예 생활에서 도망가기도 하고 예. 또는 그런 그 폐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그들을 쫓아서 폐기하는 사람이 바로 특수형사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블레이드 러너. 그래서 이제 1980년에 블레이드 러너 역을 맡았던 사람이 해리슨 포드죠. 예.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여배우 쇼온 영이 또 다른 사이보그 미모의 사이보그 그 인조인간이었고요. 예. 이 둘이 사랑에 빠지면서 탈출하는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자, 그 둘이 탈출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때가 이제 2020년 상황이었거든요. 2020년. 네. 1980년에 만들 때 2020년대를 상정하면서 만들었던 영화고. 예. 근데 지금 2020년 가까웠는데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뭐죠? 운전자 없는 차. 그렇죠. 무인차. 전기차. 네, 예. 무인차 나오고 전기차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 1980년에 만들어진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뭐 공중에 떠다니는 차, 자기 부상차 이런 게 지금 없을 뿐인데 자기 부상 열차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르는 자동차도 이제 2, 3년 뒤면 상용화되잖아요. 그 20년 내. 한 뭐 그렇게 뭐 미스매칭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지금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영화고 이 영화는 20년 후입니다. 그래서 2049년에는 과연 어떻게 일이 전개될 것인가. 자,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인간과 리플리컨트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영화가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그 미래형 인간의 존재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영화에서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보면 제가 이 영화를 갖고 온 이유가요. 그런 건데요. 모두가 익명과 숨겨진 아이덴티티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뭔지 잘 모릅니다. 내가 리플리컨트인데 어떤 존재인지, 예.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예를 들어서 타자가 누구인지를 그 잘 모르는 타자와 나의 관계에 대한 불분명한 시대에서 아예 나와 나의 관계가 완전히 그 혼선이 빚어지는 그런 사회인 거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후기 자본주의로 가면서 극단적 자본의 어떤 여러 가지의 소비 사회나 이런 것에 매몰되면서 자기를 생각하는 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도 자아상실의 시대를 그렇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파편화된 개인적 그 고립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를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의 어떤 길로 가져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 그것이 SF라는 어떤 틀로서 얘기되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외형은 전형적인 그 사이파이잖아요. 그 미래 시대고. 근데 어쨌든 아이를 찾아가는 얘기.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이 그 심성과 이런 거를 또 피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원적 가족주의를 찾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면서 SF지만 매우 고전적이라고 느꼈어요. 인터스텔라도 결국 그렇죠. 그 가족주의의 복원이에요. 정안이에요. 그렇죠. 가정의 복원, 가족주의의 복원, 그리고 한 뭐랄까 이렇게 섹터의 복원인 거죠. 그러니까 작은 셀을 복원해야 큰 세포가 만들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점차 과학화되면서 우리의 복고적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상징적 이미지. 그렇죠. 자기 딸을 찾는 것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찾는 것. 근원을 찾는 것.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알아보는 것 이런 거죠. 그 블레이드 러너는 매우 멀리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바로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네요. 지금을 얘기하되 그 정치적 사회적 복합적인 뭐 이런 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작품이어서 이런 영화는 가끔 뇌를 세척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뉴스를 보고 무슨 당과 무슨 당이 싸우고 뭐 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뭐 태블릿 PC가 내 거니 네 거니 하고 막 이럴 때 이럴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생각 가끔은 해 주셔야 되거든요. 뇌를 한번 돌려주셔야 돼요. 블레이드 러너 이런 SF 영화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유의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작품이 굉장히 묵직하고요. 어떤 분들은 원래 SF는 재밌을 텐데. 그냥 액션이 많으니까 SF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SF는 스타워즈잖아요. 그렇죠. 공중에서 우주 전쟁하는 건데 이 우주 전쟁을 뺀 SF라고 하면 뭘 보지라는 거죠. 그 거대한 공간에서의 고립감, 그 그래비티 같은 작품을 보면 그 심연이잖아요. 우주 속에서의 심연은 마음 속에서의 심연과 거의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그것이 굉장히 동일한 문제니까. 그래비티 그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 내지는 그 거대한 공간에 혼자 떨어졌을 때 그 고립감과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속의 작은 우주도 늘 그런 고립감과 공포감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등가와 같은 맥락으로서 영화를 보여주는 거니까 어쩌면 이런 그 유해 영화들이 그 스타워즈 같은 우주 전쟁을 보여주지 않아서 지루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화 시켜준다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영화를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깊이감 때문에 이 영화를 뭐랄까요? 그 평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호호가 좀 엇갈리는 영화이긴 하지만 저는 비교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자적인 직물적인 그런 생활 방식을 늘 추구할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 속에서 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어떤 생각들을 해주게 한다는 점에서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해리슨 포드의 출연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또 5070 감독 그 관객들이 좋아할 그렇죠. 그런 그 대목도 좀 있고요. 해리슨 포드가 데커드 형사인데요. 1980년에 얼마나 핸섬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90년, 2000년, 40년 가까이 지난 거예요. 근데 해리슨 포드 진짜 나이는 몇쯤 돼요? 80. 80에 다 가깝죠. 오. 지금 그 해리슨 포드가 노익장이라는 표현보다는 42년생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죠? 76세요. 76세, 80이 다 돼가지고. 네, 80이 다 돼가네요. 뭐 76세면 뭐 아직 어쨌든 자기 관리를 잘한 배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상대 역의 라이언 고슬링 여러분들 요즘 너무나 좋아하는 라라랜드의 그 라이언 고슬링 역시 새로운 형사 K로 나오고 있죠. 라이언 고슬링 지금 완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잖아요. 라이언 고슬링과 헷갈리지 마시고 라이언 레이놀즈라고 또 있습니다. 좀 두 라이언이 흥행 배우인데요. 라이언 고슬링은 조금 뭐랄까요 서정적인 그런 뭐 이미지, 좀 약간 처연한 이미지, 여성 팬들을 사로잡고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의 사회와 뭐 비슷한 측면도 있다고 하고, 자, A Perfect Day 이거 왜 가져오셨어요? 이 영화는 안타까운 영화다. 이 영화가 1995년 발칸반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5년. 95년. 코소보 사태죠. 이때 이제 유고내전. 뭐 복잡하잖아요. 이 발칸반도가 유고슬로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뭐 코소보, 나토가 개입하느니 마느니 뭐 그러니까 이 내전의 모든 핵심은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세르비아입니다. 어쨌든 세르비아가 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발칸반도에는 회교, 그리스 정교, 기독교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이 평화 시에는 괜찮아요. 예컨대 영화 속에서 나오지만 회교 남편과 기독교도 출신의 그 여성이 부부로 화목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내전 벌어지면서 종교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른바 기독교를 기반으로 했던 기독교 민병대를 조직해서 온갖 인종 청소를 했던 세르비아 민병대들 뭐 여기가 항상 문제예요. 몇 차례의 내전이 있었는데 꼭 인종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회교에 의해서 탄압받을 것을 우려해서 그 안에 있는 기독교 세력을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세르비아가 들어간다. 이건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분이지만 어쨌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을 그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어쨌든 이 가운데 1995년도의 상황이고요. 이때 유엔 평화유지군 산하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국경 없는 원조회. 예. 이들이 얘기는 간단해요. 마을이 다 피폐화됐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건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을 이 마을에 우물이 3개 있는데 2개는 이미 못 쓰고요. 1개는 쓸 수 있는데 그 하나에 시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건져내야 그 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시체를 건져내려면 꺼내려면 밧줄이 필요한데 네. 밧줄이 없어요. 밧줄이 다 낡거나 어쨌든 주변에 밧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밧줄을 구하러 주변 마을을 다니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변 마을에서 밧줄을 구해와서 시체를 꺼내는 과정의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고달픕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 국경 없는 원조의 이 봉사자들이 예. 멤버들이 아까 지난 주에 저희가 저 범죄도시 얘기할 때 유머 얘기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유머를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상한 이중 경첩처럼 돼 있습니다. 예. 막 말은 굉장히 웃겨요. 근데 보여지는 배경은 처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예. 사람들이 죽어나가 있고 언제 지뢰가 터질지도 모르고요. 뭐 등등등등. 이 복잡하고 처참한 현실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희망을 유지하는가. 이게 이상하게 가슴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내용의 작품이에요. 예. 어떻게 사람들은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유지한다. 아이들과 같이 앞일을 계획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이 영화를 들고 온 이유는요. 만약에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북한과 다시 전쟁이 벌어진다면 선생님 그런 얘기 예도 들지 마세요. 바깥에서 볼 때는 내전이잖아요. 한반도 예. 내전. 내전이 벌어졌을 때 주변에서 늘 시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폭력과 죽음이 늘 일상화되어 있을 때 사람들의 정신과 사람들의 그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거든요. 그 가운데서 누가 그들을 지켜줄 것인가. 그것은 물질적이거나 군사적으로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지켜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물에서 시체를 하나 건져 올리는 것.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물을 다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작은 일 하나가 어쩌면 보스니아 내전, 이 발칸반도의 내전을 극복하는 그 최고의 일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뭐 정치적이고 국제 외교적이고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거대 담론이 있습니다만 예. 어쩌면 작은 일들 하나 뭐 예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 어린이 기아들을 돕는다든가 예. 등등 작고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그것을 퍼펙트 데이에서는 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제목은 뭐랄까요 반어적이에요. 보통 너무나 절망적인 인생인데 그렇죠. 일상이고 하루가 너무 힘들 때 야 오늘 정말 끝내주는 날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퍼펙트 데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정말 끝내주는 날이네 오늘. 고생 이거죠. 잔뜩 하고 네. 마지막에 소주 한 잔 먹자 그러면서 하려는데 전화가 또 와요. 또 와요. 이런 삼겹살을 다 시키기 전에 오면 취소라도 하잖아요. 해갖고 고갖고 한 점 딱 먹으려는데 전화 왔고 야 지금 빨리 일 터졌어. 그럼 가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렇죠. 대박이다. 정말 대다 오늘 예. 막 이러고 가죠. 그 제목을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제목이고요. 여기에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들이 아주 훌륭해요. 팀 로빈스 나오고요. 베네치오 델 토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올가 쿠릴렌코라고요. 예. 007 영화에도 나왔던 미모의 배우가 나오고 이 팀 로빈슨, 베네치오 델 토로, 올가 쿠릴렌코 같은 그런 스타급 배우들이 예. 저쪽 유고에 가서 그 험한 그 지역에 가서 직접 거기 가서 찍은 거예요? 연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영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재능이자 그리고 재능 기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 이 영화에서 자꾸 그 부감 쇼트가 나와요. 그 차가 유엔 이 차량이 지나갈 때 이들이 탄 차량이 지나갈 때 그 자꾸 위에서 공중에서 찍거든요. 예. 자꾸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준 장면을 통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하늘에서 보고 있구나. 착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이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거나 군사적 여러 가지 분쟁을 종식시켜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그냥 자기네들 뭐 우물에서 시체 건져주는 일, 심지어 화장실 청소해주는 일 이런 거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는 내려다보고 있다. 아마도
묵묵히 그것을 지켜보고 언젠가는 답을 줄 것이다. 이런 느낌을 영화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감슛을 볼 때 종종 뭉클해요. 그 저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견해도 없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럼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이 커튼에 누가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어. 그것이 하늘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오만하고 덧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그 하늘에서 쫙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행동하는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그렇죠. 네, 어쨌든 영화에서의 그 전지적 시점이라고 할까요? 예. 그 이 삼자적 시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비중 있게 다가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부감 슈트가 아무렇지 않게 보이다가도요. 후반으로 갈수록 아 그렇구나.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누군가는 목표를 갖고 작은 목표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큰 목표 필요 없어요 사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작품이어서 저는 매우 이 시기에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대폭망. 아, 네. 안타깝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영화를 좀 봐주시면 원 퍼펙트 데이. 제가 아마 연말쯤에 기획전을 한번 하려고요. 제가 항상 매년마다 하는데 망한 영화 다 모아서 좋은 영화 다 모아서 이제 하는 영화 기획전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속담책이 안 나오는 속담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 아하. 선한 것은 반드시 결과를 돌아온다. 네. 예, 악한 사람은 지금 계속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잘 살아요. 또 잘 살아요 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원래 아주 그 그렇죠, 내공이 그렇죠. 강한 아기는 끝까지 그렇죠. 바둥바둥 살아 있습니다. 결국은 무상급식. 아하. 자, 블레이드 러너 1편 OST죠. 반젤레스의 One More Kiss Dear 듣고 저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One more kiss.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치와 과학이 만나는 시간, 강원도 양구에서 오시지 않은 강양구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예. 자, 방송하러 오실 때 네, 택시 타고 오잖아요. 기자분들이 요즘 많이 듣는다면서요, 정치쇼? 네, 엄청나게요. 사실 기자들이 듣는 게 아니라 기사님들. 예. 네, 기사님들이. 저 방금 택시 타고 왔는데 예. 기사님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오호. 그래서 봉도사님이 지금까지 뭘 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오늘은 뉴로폴리틱스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 분야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뉴로는 뉴런에서 나온 표현 같고요. 네, 신경. 신경.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경 정치학이라고 하는데요. 신경 정치과학. 네. 아하.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이거든요. 야.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뭡니까? 투표예요. 투표잖아요. 표심.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대선이나 혹은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선거에 이제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이나 인지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자기 나름의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을 통해서 뭐 부동층은 과연 있는가?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공화당 지지자들은 공화당 후보를 찍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후보를 찍는가? 최근에 질문들을 많이 던지잖아. 왜 가난한 사람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과 반대되는 보수당에 투표를 하는가? 네, 맞습니다. 오호. 그런 것들을 이제 뇌과학이나 뭐 신경과학 혹은 인지과학 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주제로 삼아서 이제 이제 해결을 하려고 막 시도를 하는데요. 아직 진행형인 학문이에요. 그 진행형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저를 안 불렀기 때문에. 이게 연구의 기본 방향은 다양한 상상력과 다양한 창의성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 표 중에 제일 좋은 표가 지지표 같죠. 제일 무서운 표가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표가 뭡니까? 지지표, 반대표 여러 가지 표가 있는데 표 중에 제일 무서운 표가 동정표예요. 그래서 바로 뉴로폴리틱스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심정은 왜 동정적으로 저쪽으로 표가 갈까? 네. 왜 본인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와 다른 또 다른 전혀 반대 이질적인 정당의 표가 갈까? 표심은 왜 움직일까?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나? 왜 표심은 결정이 될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정치쇼 애청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음. 연구 성과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기본 전제가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음흠. 많은 분들이 후보자를 찍을 때 예. 심사숙고하고 찍지 않은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후보들의 사진을 1초, 2초씩 보여준 거예요. 야, 재밌는 실험이다. 예, 그랬더니 예. 이제 당연히 호감 가는 인상을 가진 사진, 호감이 가지 않는 약간 비호감인 인상을 가진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게 선거 결과랑 그대로 똑같다라는 거죠. 아, 호감 가는 그 사진의 주인공에게 표를 그러니까 이제 던진다. 꽤 많이 배웠다는 미국의 유명 대학의 대학생들한테 예. 이제 그 평소에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후보들의 사진들을 몇 장을 준비를 한 다음에 호감이 가는 사진, 비호감이 가는 사진을 선정을 하라고 했더니 당연히 그 호감 가는 사람들과 비호감 사진들의 퍼센트지가 차이가 났을 것 아니에요. 예. 근데 그 퍼센트지가 선거 결과를 거의 그대로 예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미지를 보고 투표한다. 그렇죠. 네, 이미지 혹은 첫인상을 보고 투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미지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보이기에도 좋고 네네. 나이스해 보이고 네. 더 깔끔해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이미지 정치할 이 실험에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네, 이 실험은 결국은 사진으로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제한된 정보였었고 각 사진에 붙어있는 학력, 경력, 활동 내역 이런 정보가 붙게 되면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뀔 수도 있죠.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은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그 정치적인 뭐 투표와 결정을 같은 하는데. 중요한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 실험이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실험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럴 법한 게 사실 사람은 옳고 그르고 같은 논리적인 판단을 하기에 뇌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부도덕하고 도덕 그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과 또 연결이 되는 건데 놀라운 사실이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사람은 진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저기에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근데 옳고 그름을 거기서 막 심사숙고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잡혀먹기가 십상이겠죠. 그러니까 당장 뭐 뱀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사자가 나타나거나 뭔가 뒤에서 뭔가 이렇게 공포의 기운이 딱 나타나면은 싫다 좋다를 즉각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은 그 자리에 있던가 싸우든가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낯선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에 낯선 사람들은 위협적인 존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저 사람이 내 친구가 될 사람인지 혹은 나한테 위해를 끼칠 사람인지를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환경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좋다 싫다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에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는 게 우리 뇌이기 때문에 정의와 불의가 아니라 호불호를 뇌는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들 혹은 처음 만나는 뭐 사업상 미팅 상대를 딱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뇌는 그렇게 되어 있다. 좋다 싫다 혹은 내 편이다 내 편이 아니다를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 판단에 부합하게끔 자꾸 거기에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치쇼 듣고도 막 제가 댓글 가끔 확인해 보는데 아재 개그 너무 싫다. 짜증난다 이렇게 댓글 다는 소수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봉도사님의 아재 개그가 정말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봉도사님이 싫은 거예요. 근데 봉도사님이 싫은데 왜 계속 듣죠, 근데? 봉도사님이 싫은데 정보는 얻어야 되니까. 네, 정보는 얻어야 되니까. 또 사람들이 듣는다고 하니까 군중 심리 때문에. 네, 듣는데 봉도사님이 싫은 거예요. 근데 싫은데 아재 개그를 하니까 더 싫은 거야. 나는 아재 개그를 하기 때문에
지금 봉도사한테 싫은 감정이 지금 생기는구나 하면서 이제 댓글을 다는 거죠. 명분을 찾는구나. 네. 이유와. 근데 이거 나는 아재 개그 좋던데 막 이렇게 또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아재 개그가 실제로 좋아서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그냥 봉도사가 좋은 거예요. 정봉주가 좋은 건데 야. 그러니 정봉주가 좋다 보니까 심지어는 재미없는 아재 개그까지도 그냥 재밌게 들리게 재미없어요?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죠. 네. 야,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선거 때 이제 많은 후보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게 예. 부동층이잖아요. 예. 선거 막판까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층. 그래서 부동층의 표심을 잡은 후보가 선거에서 이길 이긴다. 것이다. 그래서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뭐 어떤 캠페인을 하고 뭐 네거티브 전략을 할지 파지티브 전략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각 선거 본부의 이제 전략가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쓸신잡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그 전에도 유명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카이스트에서 뇌과학을 연구하는 정재승 박사가 예. 지난 대선 캠페인 기간에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 실험을 이제 최근에 제가 만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또 이제 가로 이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예. 본인이 부동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단 모았습니다. 정재승 박사 팀이 일단 모아가지고 굉장히 간단하지만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예.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모니터 화면에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와 그리고 안철수 후보 이제 이 두 사람을 놓고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모니터의 한쪽에는 문재인 후보 사진과 그리고 안철수 후보 사진을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후보 사진이 나오면 문재인 후보 쪽에다가 커서 클릭을 하고 예. 오른쪽에 클릭을 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사진이 나오면 왼쪽에 클릭을 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예.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뭐 여러 번 반복을 하니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걸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절묘하게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실험에서는 어떤 걸 했냐면 그렇게 숙달된 분들한테 문재인 사진과 안철수 사진 밑에다가 쓰레기, 싫다, 좋다, 꽃 뭐 이런 식의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의 단어들과 부정적인 이미지의 단어들을 랜덤하게 이렇게 노출을 시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문재인 후보 사진 밑에 쓰레기라는 단어가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안철수 후보 사진 밑에 쓰레기라는 단어가 노출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꽃이라던가 사랑이라던가 희망이라던가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의 단어들도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던 분들의 반응 속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문재인 후보 사진 밑에 쓰레기라는 단어가 있을 때 주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안철수 후보 밑에 쓰레기라는 단어가 있을 때 똑같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안철수 후보 밑에 쓰레기라는 단어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주춤해지는 거고 그건 이제 어떤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본인이 부동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내심 속으로는 지지하는 후보 혹은 선호하는 후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그것을 무의식 속에 잠재해놓고 있든지. 무의식 속에 잠재 있거나 혹은 의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본인은 이제 속으로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는데 밑에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아니 어떻게 달림이랑 쓰레기를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와서 순간 딱 누르는 거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반응 속도의 차이를 가지고 기존의 반응 속도와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같이 노출되었을 때 반응 속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80% 정도가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부동층이라고 본인들을 밝힌 사람들이 한 80% 정도는 이미 마음속에 내심 본인이 지지하거나 혹은 호감을 가지거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있었던 건데 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실험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실제로 누구를 찍었는지를 봤더니 이제 알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더니 실제로 80% 정도가 일치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층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부동층이라고 믿고 있었을 뿐이지, 이미 정치적 입장은 결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고로 부정층의 존재는 아주 1% 2% 미미하든지. 그러니까 한 이제 이 실험에 따르면 한 20% 정도. 예. 그러니까 부동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10명이라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2명 정도는 사실은 이 실험으로는 실제로 진짜 부동층이었는지 아니면 마음에 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이미 내심 지지하는 후보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의미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부동층과 관련된 이런 식의 연구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공표가 될 수도 있다면 출구조사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그러네요. 후보가 누군지 당선 후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실제 표에서 얻은 비율과 안철수 후보가 실제 표에서 얻은 비율과도 거의 정확했어요. 이 심리 테스트를 할 때 네. 출구 조사보다도 더 정확한 사전 예측 기술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동층을 20에서 30쯤 보니까 20으로 봤을 때 그중 20 중에 20%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하게 되면 4%쯤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20%의 부동층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이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도 몇 번 치러 보셨잖아요. 어떠세요? 이런 결과를 들으니까. 선거를 몇 번 치러보지 않고 많이 치러봤고요. 붙은 선거가 거의 없고 떨어진 선거가 더 많았을 뿐이죠. 실제로 이제 많은 정치학자들이나 선거 캠페이너들이 부동층의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스윙 보터라고 하잖아요. 스윙 보터라고 그러죠. 여기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네처럼 왔다 갔다. 근데 실제로는 실제 선거에서는 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더 많이 적극적으로 나오거나 소극적으로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 차이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 대선에 이명박을 지지했다가 2012년 대선이나 혹은 2017년 대선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선거 캠페인이 시작될 즈음에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는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 달 내지 한 몇 주간의 그런 여러 가지 돌발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책이라던가 이런 걸로는 별로 이렇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유의미한 뭔가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정재승 박사의 연구 결과로 드러난 거죠. 그럼 정재승 박사 연구 결과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면은 그럼 정치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첫인상이 중요하고 첫인상을 어떻게 심어놓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 정치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미지 정치라기보다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재승 박사한테도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정재승 박사는 이미지 정치라기보다는 오히려 평소에 잘 살아야 된다. 정치를 하려고 정치에서 당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잘 살거나 아니면은 특정 시점의 대중의 욕망이나 이미지에 욕망에 부합해는 그러니까 2007년에 굉장히 다수가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를 해서 당선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싸워갖고 조만 감옥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저기 봉도사님께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건데 어쨌든 간에 시류에는 영합하지 않으신 거죠. 그때 많은 분들이 그냥 욕망으로 들끓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부도덕하고 그다음에 뭐 법 어기고 뭐 그다음에 나라 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좀 이렇게 내 집값 올려주고 돈 좀 벌게 해주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좋겠다. 그래 그때 유행한 말이 있었어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데 무능한 아빠보다도 바람 피고 좀 부정해도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아빠가 더 좋다. 이런 도덕성이 바닥이 난 사회가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딱 그런 대중들의 그런 정서라든가 시대 정신을 파고든 게 바로 이제 MB였고 그래서 MB가 당선이 된 건데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다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공정하고 선하고 뭔가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달라졌으면 좋겠고 하는 대중들의 염원이나 이런 것에 딱 부합하는 어떤 이미지나
혹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게 지난 대선 후보들 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본인이 부동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내심 속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맞아요. 있었다라는 게 이제 정재승 박사 연구 결과로 이제 나타난 거죠. 2007년도에 그렇게 그릇되고 오도된 시대 정신을 만들었던 사람이 결국 지금 가는 길이 뻔히 보이잖아요. 네, 근데. 뻔히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서 세평이거든요. 세간의 평가. 네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 세평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재승 박사 말 맞다나 평상시에 잘 살아야 된다. 평상시에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좀 불편해요. 왜요? 평상시에 잘 사니까 너무 이게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하고 가는 데마다 이놈의 인기가 끊이질 않아갖고 그 불편해 사는 게. 네. 그 이어가지고 제가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동의합니다. 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그게 이제 정재승 박사의 연구고요. 네. 그 미국에서는 이제 또 어떤 연구들이 이제 많이 있었냐면은 미국은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확 이렇게 좀 확실히 분류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뇌구조. 뇌구조, 같은 뇌사진을 인가? 찍어본 거예요. 어허. 근데 뇌사진이 다른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포를 관장하는 뇌의 부위, 그 편도라고 하는데 예. 그 부위가 더 발달한 거예요. 편두라는. 편도. 공포를 관장하는 뇌의 부위가 더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에 민감한 겁니다. 공포에 그분들은. 민감하고. 그다음 민주당. 민주당은 역겨움. 그러니까 여긴 가치관이네. 예, 역겨움.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방, 그다음에 외부 사람, 자기랑 다른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배타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 몰가치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도덕한 사람. 그런 이런 사람들에 사람들에 대한 대해서 거부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이 결과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약간 오보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원래 내구조가 다르구나. 다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안 돼요? 안 되고. 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뇌구조가 다르냐면 미국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환경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환경이나 성장 배경 이런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성장해서 공화당을 지지하게 된 사람들은 뇌의 그런 공포를 관장하는 부위가 더 발달하게 된 거고요.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뇌는 굉장히 우리 기관들 중에서도 가소성이 많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바뀌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자유주의의 그 상징 대처. 영국의 대처 수상. 대처 수상이 아버지가 그 자수성가 해갖고 아주 잘 결국 나중에 그 지역의 시장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수성가 개인의 노력이 세상을 바꾼다. 개인주의 보수적 관점이죠. 그렇죠. 신자유주의적 관점. 그다음에 아버지가 자파점을 했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물건이 다 거기 들어갔거든요. 자유무역. 이걸 갖고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대처의 사고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세 가지 그런 큰 연구 업적들을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그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라던가 혹은 뇌의 구조라는 게 어떤 건지. 예, 오늘 결국 뇌를 얘기하는 척하면서 전체 다 정치 얘기를 했네요. 네. 정치적 결정과 판단하는 뇌는 지금도 진화 중이다.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강량구였습니다. 예, 저는 월요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땡큐 피스 코리아. 지금 완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잖아요. 라이언 고슬링과 헷갈리지 마시고 라이언 레이놀즈라고 또 있습니다. 지금 두 라이언이 흥행 배우인데요. 라이언 고슬링은 조금 뭐랄까요 서정적인 그런 뭐 이미지, 좀 약간 처연한 이미지, 좀 여성 팬들을 사로잡고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의 사회와 뭐 비슷한 측면도 있다고 하고, 자, A Perfect Day 이거 왜 가져오셨어요? 이 영화는 안타까운 영화다. 이 영화가 1995년 발칸반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5년. 네, 코소보 사태죠. 이때 이제 유고내전.
예. 뭐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하죠. 발칸반도가 유고슬로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뭐 코소보, 나토가 개입하느니 네, 많으니 뭐 아우. 그러니까 이 내전의 모든 핵심은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세르비아입니다. 네, 어쨌든 세르비아가 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발칸반도에는 회교, 그리스 정교, 또 기독교 이렇게 예. 막 섞여 있는데 예. 이 평화시에는 괜찮아요. 예컨대 영화 속에서 나오지만 회교 남편과 기독교도 출신의 그 여성이 부부로 화목하게 살고 있다가 예. 갑자기 내전 벌어지면서 종교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른바 기독교를 기반으로 했던 기독교 민병대를 조직해서 온갖 인종 청소를 했던 세르비아 민병대들 예. 뭐 여기가 항상 문제예요. 몇 차례의 내전이 있었는데 꼭 인정 청소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회교에 의해서 탄압받을 것을 우려해서 그 안에 있는 기독교 세력을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예. 세르비아가 들어간다. 이건 명분,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분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을 그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어쨌든 이 가운데 1995년도의 상황이고요. 이때 유엔 산하의 유엔 평화유지군 산하의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국경 없는 원조회. 예. 이들이 얘기는 간단해요. 마을이 다 피폐화됐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건 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마을 이 마을에 우물이 3개 있는데 2개는 이미 못 쓰고요. 1개는 쓸 수 있는데 그 하나에 시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건져내야 그 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시체를 건져내려면 꺼내려면 밧줄이 필요한데 예. 밧줄이 없어요. 밧줄이 다 낡거나 어쨌든 주변에 밧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밧줄을 구하러 주변 마을을 다니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변 마을에서 밧줄을 구해와서 시체를 꺼내는 과정의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고달픕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 국경 없는 원조의 이 봉사자들이 예. 멤버들이 아까 지난 주에 저희가 저 범죄도시 얘기할 때 유머 얘기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유머를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상한 이중 경첩처럼 돼 있습니다. 예. 막 말은 굉장히 웃겨요. 근데 보여주는 배경은 처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예. 사람들이 죽어나가 있고 언제 지뢰가 터질지도 모르고요. 뭐 등등등등. 인들하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본성으로 네. 돌아가고 싶은 네. 그러한 상징적 이미지. 그렇죠. 자기 딸을 찾는 것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찾는 것 근원을 찾는 것 예.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알아보는 것 이런 거죠. 그 블레이드 러너는 매우 멀리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바로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네요. 지금을 얘기하되 그 정치적 사회적 복합적인 뭐 이런 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작품이어서 이런 영화는 가끔 뇌를 세척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뉴스를 보고 무슨 당과 무슨 당이 싸우고 뭐 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뭐 태블릿 PC가 내 거니 네 거니 하고 막 이럴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생각 가끔은 해 주셔야 되거든요. 뇌를 한번 돌려주셔야 돼요. 블레이드 러너 이런 SF 영화나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유의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 이번 작품이 굉장히 묵직하고요. 어떤 분들은 원래 SF는 재밌을 텐데. 그냥 액션이 많으니까 네. SF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SF는 스타워즈잖아요. 그렇죠. 공중에서 우주 전쟁하는 건데 이 우주 전쟁을 뺀 SF라고 하면 뭘 보지라는 거죠. 그 거대한 공간에서의 고립감, 그 그래비티 같은 작품을 보면 그 심연이잖아요. 예. 우주 속에서의 심연은 마음 속에서의 심연과 거의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그것이 굉장히 동일한 문제니까. 그래비티 그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 내지는 그 거대한 공간에 혼자 떨어졌을 때 예. 그 고립감과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속의 작은 우주도 늘 그런 고립감과 공포감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같은 등가와 같은 맥락으로서 영화를 보여주는 거니까 어쩌면 이런 그 유해 영화들이 그 스타워즈 같은 우주 전쟁을 보여주지 않아서 지루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화 시켜준다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영화를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그 깊이감 때문에 이 영화를 뭐랄까요? 그 평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호호가 좀 엇갈리는 영화이긴 하지만 저는
비교적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직자적인 직물적인 그런 생활 방식을 늘 추구할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 속에서 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어떤 생각들을 해주게 한다는 점에서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해리슨 포드의 출연으로 인해서 네, 어찌 보면 또 5070 감독 그 관객들이 좋아할 그렇죠. 그런 그 대목도 좀 있고요. 해리슨 포드가 데커드 형사인데요. 네. 1980년에 얼마나 핸섬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90년, 2000년, 40년 가까이 지난 거고. 근데 해리슨 포드 진짜 나이는 몇쯤 돼요? 80, 네, 80 80 다 가깝죠. 오. 지금 그 해리슨 포드가 노익장이라는 표현보다는 42년생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죠? 76세요. 76세, 80이 다 돼가지고. 네, 80이 다 그냥 뭐 돼가네요. 76세면 뭐 아직 어쨌든 뭐 자기 관리를 잘한 배우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상대 역이 라이언 고슬링, 여러분들 요즘 너무나 좋아하는 라라랜드의 그 라이언 예. 고슬링 역시 새로운 형사 K로 나오고 있죠. 라이언 고슬 스콧 감독이 만들었던 블레이드 러너의 아, 리메이크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고요. 오. 일종의 속편격입니다. 속편 네. 시퀄. 네, 시퀄이고요. 예. 이제 이거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드니 빌레브가 이번엔 연출을 맡았습니다. 드니 빌레브는 캐나다 출신의 감독이고 뭐 짱마르크 발레 등등과 함께 캐나다의 3대 감독 중에 한 명이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워낙 그 많은 한국에서도 많은 대중들을 이끌고 있고요. 컨택트 같은 작품 그리고 예. 그을린 사랑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뭐 가장 좋아하시는 작품은 시카리오가 아닐까 싶어요. 시카리오도 만든 감독이죠. 예. 요즘 아주 시카리오? 네. 와, 그 입소문을 그냥 네. 그 롱런했던 영화. 네, 시카리오. 네. 멕시코 갱. 네, 콜롬비아 메데인 카르텔. 예. 마약상들 얘기. 아. 콜롬비아 마약상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야, 시카리오 무척 재밌게 봤는데 네. 전 그거 4번인가 봤어요 영화관에서. 네. 그 마약 단속국과 FBI 갈등도 나오고요. 시카리오가 일종의 닌자예요. 저쪽 말로 하면. 그래요. 이게 그렇죠. 무슨 네. 뜻인지 킬러, 히트맨. 어. 네. 아주 뭐랄까 아주 잔혹한 닌자를 잔혹한 킬러를 가리키는 말이 시카리오입니다. 아, 이게 암살자. 콜롬비아 특별수사관이었다가 가족이 검찰이었죠. 검찰이었다가 아, 네. 갱스터들의 복수에 의해서 부인과 네. 자식을 잃고 그렇죠. 그들에게 다시 복수로 나서는 그렇죠. 네. 검찰의 이야기. 콜롬비아의 이제 그 메데인 카르텔은 아예 콜롬비아 지역을 예. 그 자기의 그 거점으로 삼고 있고요.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80년대 이후에 왕국을 건설해서 콜롬비아 대통령하고 아예 협상을 해요. 오. 왜냐하면 내전 상황이니까 이게 오호. 내전이 무슨 정부군과 비정규군 게릴라 무슨 반군과 무슨 이념 이런 게 아니고 예. 마피아 두목과 마약 두목과 대통령이 그 내전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들이 협상을 해서 협상 중지를 그러니까 뭐죠 내전 중지를 선언할 정도로 그 정도로 거대한 마약 왕국이 카르텔이 됐네. 메데인 카르텔이었고 그 얘기를 다룬 게 시카리오였는데 그걸 굉장히 하드보일드한 그런 느낌으로 다뤄서 엄청난 인기를 모은 감독이죠. 드니 빌레브. 네. 그래서 시카리오를 만든 네. 감독이구나. 이 감독이 만든 블레이드 러너 2049입니다. 이 2049는 말씀드린 것처럼 속편격이니까요. 예. 이제 블레이드 러너 뜻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예. 요즘 신세대 분들이거나 나이 드신 분들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블레이드 러너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 도시에 예. 미래 세계에 리프리컨트 그러니까 인조인간들이 만들어지고요. 예. 인간과 사이보그죠, 일종의. 사이보그죠. 아주 인간과 비슷한 형태. 근데 완벽하면 안 돼요. 어허. 그러면 인간이니까. 음흠. 그러니까 소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인간이 소모할 수 있을 만큼만 인간에 가까운 형태의 사이보그 인조인간이 리플리컨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그 신형을 개발하니까 구형들을 이제 폐기를 해야 폐기해야지. 되는데 예. 구형들도 사실 인간에 가깝기 때문에 지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탈출하고. 우리 폐기 못하게. 예, 노예 생활에서 도망가기도 하고 예. 또는 그런 그 폐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그들을 쫓아서 폐기하는 사람이 바로 특수형사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블레이드 러너.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미래를 말하는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가을이 무르익었죠. 단풍도 절정. 10월 첫째 추석 연휴를 첫째 주로 훅 보내고 나니까 벌써 세 번째 주말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자, 이번 주말은 꼭 날씨도 쌀쌀해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가을 정치를 만끽하는 주말이 되시길. 주말에는 반드시 정봉주의 정치쇼와 함께 영화 한 편 보시라. 103.5MHz 러브 FM SBS. 저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돈 대주는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보다 영화,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죠. 정치쇼 마침 유명한 영화평론가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오동진은 영화평론가 아싸 아싸가 오. 아니 그 아싸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티켓 싸. 그 외워야 되겠다. 예, 티켓 싸. 뭐 했어? 티켓 샀어. 그 공짜로 보지 말고 티켓 사서 봐라. 그럼요. 네. 야, 너 오늘 한번 싸. 아싸. 티켓 싸. 내가 티켓 사줄 테니까 영화 봐. 그 이상해요. 예. 그 돈이 많은 사람들도 극장표를 꼭 주면 좋아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네. 이번에 우리가 이제 김영란법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었잖아요. 네네네.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데가 공연계. 네. 그럼 그동안은 무슨 얘기냐? 공연 티켓은 다 선물 받았고 그렇죠. 받다는 네네. 얘기예요. 네네. 그 공연하는 사람들 다 가난한 배우들이거든요. 네. 그 티켓 사서 좀 봐줘야죠. 네. 근데도 이상하게 티켓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예. 아니 원래 우리 조선 속담이 멋지잖아요. 공짜로 주면 양잿물도 먹는다. 이런 속담 있는 나라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남한선선 했는데 네. 재밌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용골대인가 네네네. 용골대인가 그저 뭔가 칸 저쪽 칸 밑에 여진족 대장 장수가 네. 그 역관이 있어요. 역관이 저들이 역관, 지금 통역관. 통역관한테 물어봐요. 저들이 저 안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제 네. 만족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번역을 하면서 우리 조선 백성들을 표현해요. 조선 민족은 글을 읽는 민족이기 그렇죠. 때문에 명분을 중시합니다. 네. 우리 네, 민족의 맞아요. 가장 그 큰 대사 힘이 있죠. 교육의 힘이다. 이번 주에 가져온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 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아까운 영화 A Perfect Day 가져왔습니다. A Perfect Day. 자, 이것도 얼마 전에 상영했던 거죠? 네. 뭐 아주 망했죠. 많은 분들이 안 봤는데 제가 볼 때 하반기에 개봉된 그 외화 중에 탑 5에 들어가는 영화입니다.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예. 1980년에 리들리 그래서 이제 1980년에 블레이드 러너 역을 맡았던 사람이 해리슨 포드죠. 예.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여배우 시온 영이 또 다른 사이보그 미모의 사이보그 그 인조인간이었고요. 예. 이 둘이 사랑에 빠지면서 탈출하는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자, 그 둘이 탈출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때가 이제 2020년 상황이었거든요. 2020년. 네. 그러고서 1980년에 만들 때 2020년대를 상정하면서 만들었던 영화고. 예. 근데 지금 2020년 가까웠는데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뭐죠? 운전자 없는 차. 그렇죠. 무인차, 전기차. 전기차. 네, 예. 무인차 나오고 전기차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 1980년에 만들어진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뭐 공중에 떠다니는 차, 자기 예. 부상차 이런 게 그랬죠. 지금 없을 뿐인데 자기 부상 열차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나르는 자동차도 이제 2, 3년 뒤면 상용화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20년 내. 한 뭐 그렇게 뭐 미스매칭 되는 건 아닌 예. 것 같아요. 이게 이 지금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영화고 이 영화는 20년 후입니다. 그래서 2049년에는 과연 어떻게 일이 전개될 것인가. 자,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인간과 리플리컨트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영화가?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그 미래형 인간의 존재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영화에서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보면 제가 이 영화를 갖고 온 이유가요. 그런 건데요. 모두가 익명과 숨겨진 아이덴티티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뭔지 잘 모릅니다. 내가 리플리컨트인데 어떤 존재인지, 예.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예를 들어서 타자가 누구인지를 그 잘 모르는 타자와 나의 관계에 대한 불분명한 시대에서 아예 나와 나의 관계가 완전히 그 혼선이 빚어지는 그런 예. 사회인 거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후기 자본주의로 가면서 극단적 자본의 어떤 여러 가지의 소비 사회나 이런 것에 매몰되면서 자기를 생각하는 시간을
과연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도 자아상실의 시대를 그렇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파편화된 개인적 그 고립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를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의 어떤 길로 가져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 그것이 SF라는 어떤 틀로서 얘기되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외형은 전형적인 그 사이파이잖아요. 예. 그 미래 시대고. 예. 근데 어쨌든 아이를 찾아가는 얘기. 어,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이 그 심성과 네. 이런 거를 또 피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원적 가족주의를 찾아가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면서 SF지만 매우 고전적이라고 느꼈어요. 인터스텔라도 결국 그렇죠. 그 가족주의의 아버지와 복원이에요. 탈간의 네. 정안이에요. 그렇죠. 가정의 복원, 가족주의의 예. 복원, 그리고 한 뭐랄까 이렇게 섹터의 복원인 거죠. 그러니까 작은 셀을 복원해야 아. 큰 세포가 만들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점차 과학화되면서 우리의 복고적